당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은 국회가 개원이 되면은 초창기에 발의가 안 되고 좀 지난 다음에 이게 발의가 되는데 21대 국회에서는 개원이 되자마자 바로 이걸 정의당에서 발의를 하고 당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 법을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법 통과가 최고의 과제, 제1의 과제라고 정의당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법을 통과시킴으로 해서 정의당이 추구하는 어떤 이 가치라든지 정의당을 지지하는 어떤 세력들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맞아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성적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발의가 돼서 이게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면은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프겠다 이리 생각을 하고 이걸 발의한 측에서는 이제 이 공론화하기 위해서 뭐 토론회도 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계속 밟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그 무렵에 공개적으로 찬성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발의를 하시는 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또 이걸 또 반대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없어서 제가 또 이 교회 장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신앙 양심과 이건 안 된다고 하는 제 개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 내에서 이 부분을 좀 누군가는 반대를 해줘야 되겠다. 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쏠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어떤 법을 만들 때 그 법을 우리 국회는 300명 국회의원들이 전부 연구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법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걸 대표 발의한 사람은 그 내용을 잘 알죠. 그 다음에 공동 발의한 사람도 대충 압니다. 누가 대표 발의를 하고 동의를 해줄 때 그 법을 다 읽어보고 동의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런 법이다. 그럼 이게 좋네?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발의자로 이름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 발의한 사람들도 이 내용을 보고 나중에 본회의에서 이 표결할 때는 이 법 제목도 거의 모르는 상태로 의원님들이 그냥 밑에서 다 심사해가지고 올라온 거기 때문에 뭐 문제 없겠지. 특히 우리 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으면은 그냥 대부분 찬성, 거의 99% 그냥 찬성을 하면서 법이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내용을 아는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은 대부분 또 다른 의원님들은 내용 자체도 모르고 이거 밑에서 올라오면은 뭐 좋네 그러고 정말 동의를 좀 해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거를 밑에 법이 이 법안 소위나 이 상임위에서 논의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가 있고 왜 반대하는지를 의원들한테 알려서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그 내용을 알고 의원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반대 토론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거 이제 추진하는 이 그룹들이 있어요. 이 그룹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어떻게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정체성에 어긋나게 이거를 반대를 하냐. 뭐 다르다고 가라.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도대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민주당이 찬성하는 법도 아니고 이게 당론도 아닌데 왜 도대체 이 민주당에서 이걸 반대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봤어요. 우리 당규를 다 찾아보고 이게 정말 당론이냐.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당원 당규에 명백하게 이게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이거를 우리 민주당이 추진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서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서민, 소수자, 약자를 보호하는 뭐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이 부분도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도 거기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어긋나게 하는 거는 해당 행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주장하는 좀 강성들이 일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우리 민주당의 어떤 당원인지도 사실 확인도 안 되고 그걸 찬성하는 쪽에서 또 민주당 우리 당원인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저를 공격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명백히 해줘야 될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는 게 민주당의 당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 당 의원들에게 이건 당론이 아니다.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따를 이유가 없고 소신껏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양심을 걸고 결정하면 되는 문제다. 이걸 이제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2007년 이후에 쭉 법안 발의된 도대체 어떤 의원님들이 이 발의를 했는지 쭉 봤더니 우리 당에 상당히 이제 그 당의 얼굴 역할을, 간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19대 때인가요? 그때 대거 여기에 공동 발의를 전부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이름 우리 자료인들 다 아시는 분들이 그게 발의자로 올라가 있고 대표 발의를 그때 하신 분이 그분도 당대표를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당에도 볼 때는 당을 이끌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이 방향이 여기하고 일치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우리 교회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해서 발의했던 의원님들을 전부 설득했고 그 발의하셨던 분들이 전부 철회를 다 했습니다. 우리 당의 간판 역할을 하시던 분들이 다 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출마한 우리 여수 을지역에 이제 국회의원이 그 주승용 국회의원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거기 올라가 있더라고요. 근데 들어와서 제가 얘기를 그 같이 일했던 보좌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역시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발의하는데 동참을 한 게 아니고 그냥 뭐 몇 분이 이게 좋은 법이라고 하니까 그냥 설명을 해줬다가 교회에서 이제 문제점을 얘기를 하면서 이거 안 된다고 하니까 아차 잘못했구나 그러고 전부 철회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당의 이제 당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이게 만일 우리 당의 당론이면은 기존에 발의했다가 철회한 사람들의 해당 행위한 건데 그게 어떻게 이게 당론이 되느냐. 당론 아니다.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당의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 계시는 어떤 분도 이거는 우리 당의 당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당론을 정하려면은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전부 회의를 해서 이거를 당론으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합니다. 거수 투표를 하든 아니면 전체 뭐 합의를 하든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거친 적도 없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정말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면은 그건 절대 당론으로 결정될 수가 없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그 우리 당 내에서 그럼 이 법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한 논의가 작년에 정의당에서 발의되고 난 다음에 제가 반대 토론회를 하겠다. 왜? 이걸 안 하면 되는 쪽으로 가가지고 그냥 결정되면 나중에 상임위 통과되고 올라와서 반대 토론 해봐야 그때는 이미 늦다. 그러니까 법안 소위에서 하기 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제가 이제 원내 부대표였습니다. 원내 대표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했더니 원내 대표단에서는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다가 또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법이고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지금 법이다. 그러니까 조금 이 반대 토론을 조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안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반대 토론을 연기할 수는 있다.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된다고 그러면은 논의되기 전에 반대 토론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줘야 된다. 근데 이렇게 협의를 우리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좀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단에서는 그러면 그거를 일단 법사위로 이 법안 상정을 하되 법안 소위로 또 이 상임위 법사위에 또 이 법안 소위가 따로 있어요. 법안 소위로 이 법을 넘겨서 거기서 일단 논의가 돼야지 상임위로 올라오는데 법안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는 안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은 토론 자체를 나도 밀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때 코로나가 이제 심각해지면서 저도 이제 그 토론회를 무기한 연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법안 소위에서는 그 법이 그쪽에 이제 폐부가 되긴 됐지만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당에서 법안 발의를 하면서 이제 이걸 공론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의원총회에서 어느 의원이 공개적으로 발언을 이 포괄적 차별금리법 국민들 찬성이 70, 80% 이렇게 높은데 이걸 우리 당이 계속 논의를 안 하고 이거 갖고 있으면 되겠냐. 최소한 이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제안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이 부분을 그렇다고 제가 또 그 자리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불붙을 것 같아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자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위 의장이 이 부분은 우리 지도부하고 좀 공론화 논의를 할 건지 여부를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거기서는 그 정도로 이제 끝났는데요. 그 이후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 새로운 우리 당이 다시 또 새로운 법을 발의를 하는데 이 법이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가면 갈수록 맨 처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시안으로 제시를 했던 그 법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세게 반대하는 부분을 일부 빼고 약하게 해놨다가 다른 사람이 다시 또 센 법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러 종류의 법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법이 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이 시안 그쪽으로 접근해서 지금 이 법이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 우리 당에서 이게 공론화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어떻게 할지 저도 이제 좀 얘기를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왜 이렇게 정의당에 그렇듯 우리 당 내에서 이런 저도 내년 대선을 앞두고 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할까 좀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후보로 나오는 분들한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편집법에 대해서 입장이 뭐냐 이 부분은 전부 지금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대선 때도 대선 후보한테 전부 기독교계에서 물었고 이 부분은 엄청난 큰 이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만약 이 법을 진행을 시키려면은 내년 대선 후보로 나오는 분들로부터 찬성 의견을 받아야 이게 이제 동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걸 겨냥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반대하는 우리 기독교계 입장에서도 내년 대선 후보로 나오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한 어떤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런 입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전략적으로 그걸 모색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지금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발의한 일부 의원이 이제 전국을 돌면서 이 공청회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공청회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공개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만 그냥 모아놓고 그렇게 하고 이를 반대하는 분들이 가가지고 반대 토론을 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명분을 제가 보기에는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공청회를 하고 거기서 대다수 이 국민들이 찬성을 하기 때문에 이 법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축적하고 있어서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 반대 토론에도 인내해야 된다. 공론화 주장이 의원총회에서도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180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의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걸 추진을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하면은 그냥 통과가 됩니다. 180명 과반이 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 그냥 가자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당론에 입에대해서 반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거의 뭐 징계 맞을 각오를 하고 나는 저기 소신지키겠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은 당론을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당론으로 가지 않도록 이걸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 내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 내용이 의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고 그 역할은 또 이제 교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대 토론을 8월 26일인가요? 제가 옛날 미뤄놨던 거를 이제 작년에 미뤄놨던 거를 그때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지금 사회적 거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9월 6일 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안 풀리고 그래서 이거를 한 10월 말 정도로 할 수밖에 없겠다. 근데 10월까지 지금 시간이 너무 지금 간격이 벌어져 있고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회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토론회, 반대 토론회는 좀 미뤄서 하지만은 그러기 전에 지역별로 지역 교회 중심으로 하는 이런 소규모 토론회는 곳곳에서 좀 해서 그 힘을 결집을 시키고 그 다음에 10월에 또 이 국회 토론회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힘을 모아서 이제 그 대선 후보가 민주당이 10월에 결정이 되고 국민의힘에는 11월에 결정이 되거든요. 그런 그 후보들에게 기독교의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해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법이 만들어졌을 때 정말 국민의 어떤 자유권이 얼마나 심하게 이 제한이 되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대선 후보들이 알고 그 다음에 정책을 입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라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이 국회의원들이 어떤 분들은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이 문제점들 다 알면서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하는 의원들도 지금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교황 말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미 이분들은 이 내용을 알고도 소신껏 지금 하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 그걸 오픈을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중간지대에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최대한 저희들이 설득하고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우리 장로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저쪽으로 하나가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분이 사실 저희 찬성하시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도 이게 이제 의견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일부 이 목사님들은 또 이걸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내에서도 찬성하고 극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의 이제 어떤 분열을 상당히 조장을 하면서 자기들의 입법에 이거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성경적인 가치 이거를 어떻게 이 일터 국회에서 좀 심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사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사명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명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위치에서 그 직역에서 그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국회 내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굉장히 귀한 것 같은데 좀 힘이 많이 딸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의원들이 좀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사명을 많이 기도해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는 못 드렸습니다만 혹시라도 좀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들 제가 토론회 하면 이제 그 토론이나 발제 자료를 거의 뭐 이 정도 두께로 좀 찾아놨는데 그 자료를 아마 각 교회 우리 교회 협의회에서 좀 배포를 할 겁니다. 그 내용 보면은 이 전문가들 그다음에 다양한 이 반대 이 논거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조하시고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 언제라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년 4월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려고 했던 안철수 후보하고 금태섭 후보 사이에 TV 토론이 있었는데 그 TV 토론에서 금태섭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 퀴어 퍼레이드에 참석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차별은 나쁜 것이지만은 퀴어 축제를 안대하는 그 권리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건 차별행위다.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진정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아마 이번 9월 1일 날 최종 결정이 나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은 그거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그 발언으로 해서 혐오적인 발언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 발언 때문에 구체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지만은 앞으로 그런 발언이 정치인들이라든지 공적인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한테서 그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결정을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이 막연히 차별 행위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게 차별 행위가 되는가? 그런데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제한하려고 하는 이 차별 행위가 뭔지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안철수 후보의 그런 내용을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유명한 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는 참 잘했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를 하는데 국가인권에서 볼 때는 그게 혐오적 표현이다. 그러니까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옹호하는 것 자체로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개정됐을 때 우려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도 있다. 단순히 그게 죄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조사 절차를 처음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 절차, 그 다음에 형사 절차에 들어가게 됨으로 해서 느끼는 어떤 압박과 부담감 이거는 엄청 크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국민들의 70% 내지 80%가 찬성을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은 그쪽 찬성하는 측에서 여론조사를 한 70, 80% 찬성 미리 나오는데요. 여론조사 내용 자체는 아주 심플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는 이런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그거를 반대한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국민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압박을 하죠. 모든 국민,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찬성하는 이 법을 극히 일부, 특히 기독교, 보수 기독교 중에서 반대한다는 이유로 이 제정을 누르면 되겠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작년 1년 전쯤이네요. 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속상하게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결과는 반대로 반대한다는 의견하고 법을 찬성하지만 지금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서 해결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 이 둘을 합쳤을 때가 거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과연 어느 여론조사가 맞냐? 이거를 이제 판단할 때는 나온 수치만 가지고 어디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고 설문지를 그대로 오픈을 하고 어떤 내용으로 여론조사를 했는지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법 제정할 때도 그 데이터가 반드시 활용돼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2007년 12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시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이런 내용으로 좀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정부에 제출을 했고요. 정부에서 이제 그 안에 보면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차별 사유가 있는데 그 안 사유 중에 두 가지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별 정체성. 성별이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남성과 여성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법을 다 만들어 놨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얘기하는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여성 그리고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제3의 분류하기 어려운 성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분류하기 어려운 성은 이게 한 가지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하여튼 여러 종류 그래서 뭐 100몇십 가지가 있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성을 여러 종류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이제 법안이 나오니까 기독교에서 발칵 뒤집혔죠. 하나님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는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남성, 여성 아닌 다른 성을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 혐오적 표현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 국회에서도 이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을 집어넣어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거는 이거 안 된다. 이런 의견이 거의 절대 다수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인권위원회 시안이 나왔지만은 이 정부 입법으로 그 제한이 될 때는 그 법안 중에서 성적 지향 부분, 동성애 부분하고 성별 정체성 부분을 빼고 다른 사유에 대해서만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을 만들어가지고 법무부에서 국회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했는데 국회 입장에서는 그 두 가지가 빠지면은 이 법을 만들 수도 있겠다. 아마 그때 국회의원님들이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논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노동당인가요? 지금으로 지금 정의당에서 이 두 가지 사유가 빠진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거는 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거를 안 받고 그 두 가지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이 들어간 법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가 되어 오는데요. 이 19대 국회까지 한 8차례의 그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20대 국회에는 한 번도 발의된 적이 없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19대 국회에서 그때 우리 민주당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고 그랬다가 교회가 확 뒤집혀서 난리가 난 다음에 발의하셨던 분들이 전부 철회를 하고 없었던 걸로 만들고 그것 때문인지 20대 국회에서는 잠잠했는데 지금 21대 국회 들어와서 작년 6월부터 정의당 주도로 이 법 발의가 시작이 됐고 최근에는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또 대표 발의를 해서 벌써 제가 알기로 지금 민주당이 주도하는 발의가 지금 세 번째 엊그제 또 권인수 의원이 발의한 것을 합치면 또 세 번이나 발의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는 기독교계에서 발의된 국회의원들을 전부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면은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또 잘 모르고 참여했다가 철회하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이상하게 이 설득한다고 해서 철회하신 분들이 별로 보이지를 않고 오히려 교회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 운동을 벌이면서 지역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또 다른 의원이 나서서 다시 발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 이번에 20대 국회에서 이걸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전의를 불태운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전까지 우리 기독교에서 해왔던 어떤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혜롭게 좀 잘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부분이 이제 그런 식으로 발의가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을 근데 대부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국회의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고 또 많은 국회의원들이 이걸 찬성 추진하는 쪽으로 가지고는 찬성하겠다고 얘기하고 또 교회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또 얘기하면은 반대하겠다고 하고 이게 없어요. 정확하게 방향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국회의원님들조차도 이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상 모르고 있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거를 그 KBS 여론조사를 할 때 찬성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아니 이 법이 이렇게 위험한 법인데 어떻게 그걸 찬성할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그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그냥 여하튼 골고루 평등하게 대우받는 차별 없는 법이라고 해서 그냥 찬성을 되게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조차도 사실 이 법의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도 모르시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허다하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런 국민들은 더더욱 그렇죠. 이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굉장히 위험한 법일 수도 있는데 그냥 찬성했다가 법이 만들어지면 양쪽을 보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법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느냐. 아까 얘기한 차별 사유 중에 이제 기독교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성적 지향, 동성애하고 성별 정체성이라고 하는 분류할 수 없는 제3외성을 만드는 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성적 지향 부분은 왜 문제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동성애를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권위 있는 성경이 죄라고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거는 죄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뿐이지 동성애 자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특별한 어떤 대처를 하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약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은 지금도 얼마든지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피해자가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형사상으로 명예훼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욕죄라든지 이걸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걸 집어넣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게 차별인데 차별이 뭐냐? 이 차별을 쉽게 얘기하면은 괴롭힘이나 괴롭혀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 이거를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죠.
내가 어떤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법률적으로 좀 단순히 어떤 괴롭힘, 혐오적인 표현 이런 걸 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은 거의 없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책임을 통해서 처벌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단순히 조금 기분 좀 나쁜 이 정도의 표현을 한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그거는 법하고 어떤 이 도덕의 그 중간 지대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면 그 부분을 법으로 끌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하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괴롭혀서 정신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었다. 예를 들면은 목사님들이 어떤 소돔과 고모라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강력한 죄성을 지적하는 이런 설교를 했을 때 그거를 들은 교회 신도들 아니면 제3자들 방송 설교를 통해 들은 분들이 그 설교 때문에 내가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피해가 있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피해를 받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사람이 피해를 안 받다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기 전에는 피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이제 입증 책임이 전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설교가 나간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을 하고 주장을 하면서 시정 요구를 하겠죠.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저런 그 설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저런 설교를 못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려달라.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회에다가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이렇게 시정 명령을 내죠. 그러면은 이 목사님들은 성경에 본인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포기한다.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시정명령이 안 되는 거니까 이행강제로 그거 시정할 때까지 3천만 원 이내로 해서 돈 물어내라. 3천만 원 했는데 또 안 해요. 그럼 다시 또 부과를 또 3천만 원 하고 이렇게 이행강제로 부과를 해서 그걸 다시는 못하도록 하는 1단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당연히 이제 피해를 받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치적 타격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갑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가는데 그 한데 계속 악의적이고 이 고의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그 설교를 계속 같은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악의적인 계산이거든요. 그러면 손해액을 악의적이기 때문에 보통 손해액이 1,000만 원 정도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악의적인 거니까 3배에서 5배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이건 3천에서 5천만 원까지 그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요즘 언론중재법에도 나오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3배에서 5배 통상 손해보다 훨씬 이 높은 손해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또 이 법이 되어 있습니다. 입증 책임 전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심한 거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 지원을 피해자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특혜를 주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이 피해배상, 손해배상 영역에서도 국가가 나서가지고 소송을 지원을 해주면서 쉽게 얘기하면 변호사를 대해주면서 그걸 소송을 하게 만들고 국가가 나서서 시정하게 만들고 이행강제를 부과하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기존에 있는 모든 법보다도 아주 강력한 장치들, 수단을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못하도록 막도록 하는 아주 정말 특별법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그런 법으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설교가 이 혐오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제가 안철수 후보 얘기한 그것도 지금 혐오적 표현이다 이렇게 지금 인권위원회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설교할 때 표현이 그보다 훨씬 심한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성경이 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봤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수만 명이 집단적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어떤 성적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100명, 10,000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당 예를 들면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에 있어서 피해액의 최저한을 500만 원으로 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다. 지금 발의된 법들 중에. 그러면은 100사람이 하면은 그게 5억이 되고 1000사람이 하면은 50억이 되고 10,000명이 하면은 500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되고 나면은 그냥 어떤 소신껏 아니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성경적 권위를 가지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실질적으로 이런 법적 규제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 사례로 들어가면은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선거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이 기본적으로 양성제도를 기본으로 해서 헌법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밑에 있는 가족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항상 남성과 여성 이렇게 양성을 전제로 해서 법이 다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법 체계에 제3의 성이라고 하는 게 글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엄청난 혼란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동성혼 문제가 바로 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양성이기 때문에 양성 간 혼인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3의 성을 인정을 해주고 제3의 성에 대해서 차별을 못하도록 하면은 당장 나오는 게 왜 남성 여성 결혼을 하게 하고 그 다음 제3의 성은 결혼을 못하게 하나 여기도 결혼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 법의 본질적으로 그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기 때문에 성이 생기면은 세 가지 성 사이에도 동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혼인제도를 동성혼을 합법화하자고 하는 얘기가 바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동성혼에 대해서도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의하면서 그럼 동성혼도 찬성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속으로 찬성하고 있던 분들도 외부적으로는 그거는 아직 아니다. 반대한다 이렇게 답변을 잘 안 하고요. 그거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찬성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는데 세월이 좀 흐른 다음에 지금 현 시점에서 동성혼 그럼 찬성하느냐,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하고 동성혼 찬성하느냐, 찬성한다고 하는 의견이 굉장히 없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 있다 그러면 지금 10명 중에 2명 정도는 동성혼 무엇때부터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여론조사한 것 중에 20대 청년들은 동성혼 찬성자가 30%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하고 동성혼도 뭐 어떤가 그 사람들의 자유지 찬성한다 이렇게 하는 비율이 지금 점점 늘고 있고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20대가 지금 30%가 넘었으니까 이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은 그 밑에 젊은 층은 더 이제 찬성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별 정체성 부분에 대한 이 단어, 이 의미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동성혼 합법화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게 본격적으로 동성혼 제도를 합법화하자는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그쪽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연방헌법에서도 내내 이 동성혼 제도를 주별로 인정하는 것은 좀 많았는데 얼마 대부분 인정이 됐고 연방헌법에서는 그거는 계속 반대해 왔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내 반대해 오다가 2016년인가요? 몇 년도에 불과 몇 년 전에 미국 연방헌법도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어서 주요 OECD 국가에서 동성혼 제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동성혼도 합법화까지 돼 있어서 우리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동성혼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는 이 동성애 부분하고 성별 정체성 이 두 가지는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제가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만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 법이 내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게 예를 들면은 이 차별 사유가 이 성별하고 성별 정체성만 있는 게 아니고 학력이라든지 이 출신지라든지 사상이라든지 모든 사유가 이게 차별 사유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상을 가지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사상에 대해서 혐오하고 그 다음에 괴롭히고 정치적으로 피해를 주면 그것도 이제 손해배상 청구도 당하고 그 다음 심지어 그거가 악의적이고 문제가 되면은 그 처벌 단계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이 아니고 형사 처벌까지 가도록 이 법이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법에도 지금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인권위법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지금 없는 건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은 그런 행위를 민사소송이나 어떤 형사처벌을 통해서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이 부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차별행위에 해당되느냐 어떤 혐오 표현으로 괴롭힘이 되냐 이런 판단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딱 판단하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되냐 안 되냐 이 따지기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게 된다 안 된다고 해서 이 모든 분야의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이 차별금지라고 하는 이 큰 기준을 가지고 전부 판단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을 떠나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지금 예를 들면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감염률이 에이즈 환자의 굉장히 60, 70% 정도 되나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동성애 그 남성 간의 이 동성 섹스 때문에 그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의학적으로 다 이제 사실 입증이 돼 있는 건데 그런 얘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도 할 수가 없고 이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예를 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동성애가 이 만연되면 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래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에게도 말할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국회에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같이 아니 이거는 내 신학적 양식이나 성경적 권위나 그 다음에 가족 윤리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자녀 교육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거는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거 반대한다. 그 얘기를 지금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법에 따르면은 그 자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말을 하는 순간 왜 그런 얘기를 해서 이 성소수자가 그렇게 괴롭히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게 이 두 가지 뿐이라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안 하면 그만인데 사유가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얘기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자유가 이제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겼을 때 어떤 선한 의도, 그 입법 목적을 보면은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는 이런 세상을 표현하는데 실상 이 법이 집행되게 되면은 그 속에서 자유가 대거 제약이 되고
이제 입을 닫고 살아야 됩니다. 예술에서도 그런 표현을 못하고, 문화에서도 그런 표현을 못하고, 종교에서도 그런 표현을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항상 우리가 이 평등을 얘기할 때 자유와 평등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은 자유고, 그 다음에 자유를 최고도로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평등을 같이 갖고 가는데,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 평등의 가치가 자유를 완전히 덮어버리고 자유는 그냥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법이 진행됐을 때 이게 오히려 대다수 자유를 억압함으로 인해서 역차별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다. 말은 차별금지라고 하는데 오히려 새로운 차별이 곳곳에 스며들어서 자유가 제약돼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상,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도 그렇죠. 이슬람은 테러 집단이 거기하고 많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입국을 하여튼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걸 최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에 적용을 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왜 이슬람 전체를 테러 집단으로 얘기를 하냐? 나는 정말 테러 집단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슬람인데 그런 표현을 함으로 해서 내가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고 정치적으로 충격을 받았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요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도 지금 엄청난 비난을 인터넷 들어가면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이 기독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왜 기독교인을 이렇게 모욕을 하냐? 그 차별금지다. 이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이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거 완전히 사이비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왜 우리에 대해서 그런 차별을 하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영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차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온갖 것들이 차별이 돼서 그게 전부 법적 분쟁으로 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정말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역효과가 나서 정말 이 사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시각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헌법이 얘기하는 우리 기본적인 자유권 이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 아니냐. 단순히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 이거 말고 다른 가치를 전체를 놓고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 헌법학자들이 그런 쪽으로 기독교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권 침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연구하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면 교육이나 고용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도 이 법을 적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전번에 교육부인가요? 어디에서도 이 정부 부처에서도 약간 문제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견들이 나오면은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이걸 찬성하는 쪽에서 바로 누릅니다. 그럼 처음에는 반대할 듯 하다가 그다음에 그냥 쑥 들어. 지금 그게 지금 반복이 되고 있고 다른 데는 나올 듯 하다가 들어가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제 이 복음의 본질하고 직결되는 부분 성경의 권위 그 하나님 말씀이 정면으로 어긋나는 좀 이런 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순교할 각오를 하면서 더 이제 열심히 이 부분 문제를 삼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속으로는 끙끙 앓으면서도 그냥 문제지만 살짝 있다가 뒤로 빠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발의된 법을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정도 법에 대해서 이게 간단한 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국회에 들어가서 6월에